만들어냈고, 근데 97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2011년에 쓰나미 일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구현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작가들의 상상력입니다. 이 작가는 지난번 붉은 돼지 그 작가예요. 붉은 돼지로 살다가 자기 삶을 만화로 그렸는데 제작도 자기가 다 못했어요. 의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두 번째 작품이 바로 이 원령공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신화의 큰 흐름에 따라서 이번에 동쪽에 은둔하는 부족의 후계자죠.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하나가 우리가 아는 이제 재앙신, 이런 설정이 재밌어요. 어떤 삶에 어떤 결정적인 위기나 결함이 생기면 변하죠. 심리적인 변화인데 뭐 사람도 심리적 변화가 있죠. 갑자기 머리가 크게 쓴다거나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만화는 이렇게 변하는 거죠. 다른 물질로. 그래서 멧돼지가 재앙신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앙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서적 세계로 모험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이제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투 중에 이제 도깨비 공주를 구했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사슴신의 머리를 찾아와서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어쨌든 두 여자를 살려내고 두 세계의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여자가 대립이 되죠. 사실은 한 여자입니다. 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눠놓은 것 뿐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보존에 대한 수호의 어떤 바람도 있지만 사실은 개발에 대한 개척의 욕망도 있는 거죠. 한쪽은 정신적인 풍요죠. 충만. 그리고 한쪽은 물질적인 풍요를 이제 추구하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잘 보면 저쪽은 명령 체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죠. 이심전심 대충 눈치 보면서 공동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탄생과 소멸의 순환 질서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쪽은 그렇지가 않죠. 어쨌든 인간에게만 풍요한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이제 생산과 전투고 다 체계화하죠. 계급화하고 그 밑에 이제 혁신이라는 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를 줘요. 여기에서 주인공이 재밌는 건 여성과 장애인이 생산성 세계에 편입되어 있는 모습을 그려줘요. 여자들이 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환자들이 총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대비되는 것은 이쪽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저쪽은 삶의 집착과 욕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뭐 어떤 게 더 낫다라기보다 어쨌든 두 개의 세계가 대립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죽음을 뭐 축계같이 여겨요. 그 다음에 자기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런 게 가치,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죠. 이쪽을 보면 그래도 살고 싶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에 저도 개인적으로 장인 장모가 지금 누워 계세요. 통보증을 다 받아내고 있는데 이게 거의 1년이 되고 있다. 완전히 집안 전체가 거덜이 날 정도가 되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재미난 거는 이게 병도 고치고 자기 너의 상처도 고칠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 추구한 건 풍요로운 국가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그런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하필 만화에서 왜 여자들이 둘이 싸우냐, 여자들이. 남자는 가만히 있고. 사실 싸움질은 남자들의 장기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 인류 역사 발전에 있어서 사실 이 두 여자는 하나의 인물이죠. 사실 우리는 뭐 도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개발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사실 두 가지를 다 원해요. 그게 우리 내면에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이제 제가 들여다보면 현대인의 신경증, 정신질환은 다 이거 한번 인간에도 지키고 싶은데 생산성은 또 포기할 수도 없어. 생산성을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인간애를 또 찾고 싶은데 일관되게 할 수가 없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신경증의 기본적인 거죠. 잠깐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만화를 좀 설명드리면 사슴신이라는 사슴신은 처음 들어봐요? 사슴신 처음 들어봐요? 처음이요? 다? 일본 사람들이랑 신이 수천 개 믿으니까 그렇지 않고요. 인류의 공통된 신이 사슴신이에요. 여기서 이제 일본 이 친구가 자기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기 대다라고치라고 하는 이 산에 일본 거야. 이 사슴신은 인류의 조상이고 모든 만화나 소설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여자 폴란드인데 그 여자의 책에도 사슴신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2만 년 전 남프랑스의 트루아프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샤먼이 이런 모습이에요. 사람 같은데 사슴 모습, 인간의 조상신이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신은 사실은 그 사슴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슴신은 이제 고로도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인류 역사상 여러 개의 대지모신입니다. 사실은 대지모신. 대지의 우주의 신성한 어머니 신이라고도 하고, 재미난 거는 그 사슴신에 대한 선명문이 삶을 빼앗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까지 기억나요? 만화 볼 때? 이 양반이 만화를 그렸다고 해도 지 마음대로 그린 건 아니고 이런 기본적으로 공통된 각 나라의 신화에 기초한 거죠. 이 사슴신에서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발달된 신들이 나오는데 그 삶을 빼앗는 모습이죠. 인도 남부의 칼리 여신인데 이 여신은 그 여름에 갈증이 나면 그 갈증을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붉은 혓바닥이죠. 그래서 순결한 처녀의 목을 따서 그 피를 먹어야만 갈증이 해소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름에 엄청난 가뭄이 오면 칼리 여신이 노했다라고 해서 인도 남부는 해마다 그 여름 직전에 젊은 처녀들을 인신제에 항상 목을 따서 피를 재단에 뿌리는 거죠. 그게 16세기까지 지속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도가 이제 영국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지했는데 신문을 보니까 한 달 전인가 약간 맛이 간 남자가 한 젊은 어린 처녀를 잡아다가 이 칼리 여신의 재단에 가서 목을 따서 피를 뿌렸어요. 실제로 그걸 계속 하느라고. 뭐 그렇게까지 이제 해는 거는 좀 너무 심한 건데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거죠. 이 칼리 여신을 보면 죽은 자들의 머리를 잘라서 이거는 이제 피를 마시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는 모습이죠. 머리를 자르고 팔다리로 치마를 두르고
머리로 이렇게 해골 염주를 하고 이거는 이제 팔자 또 이걸 치마를 뜨는 칼리 여신이 목을 따서 피를 마시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돼지의 신은 사실은 여러분들 돼지 그러면은 뭐 풍요롭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갖나요? 사실 돼지에 반이 들어오면 사실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생명을 빼앗는 대신 생명을 뿌렸지만 다 거두어가면서 이 돼지 모신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면 또 한번 그건 좀 길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사슴신이 바로 이런 개념이다. 우리 보통 신 그러면 생명을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명을 또 다시 거두어가는 모습이고 많은 종교가 이 생명을 거두어가는 신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서 그 신을 달래기 위한 그런 전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제 차츰 또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끔찍한 모습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다 있어요. 남미 잉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파차마마. 이것이는 좀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죠. 이런 모습들이. 항상 때가 되면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남은 그 음식을 이렇게 먼저 불에 태워서 공양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이런 전통이 이제 기독교가 이것을 대체해버리면서 우리들이 잘 모르기는 하는데 실제로 인류는 이런 이제 돼지 모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다 이런 거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이 신을 죽인 거죠. 신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는 원시림과 태고의 운행 질서를 파괴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간애를 상실한 거죠.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는 이거와 조금 달라요. 그거는 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니체의 신은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시타카라고 하는 인물, 이제 중재자인데 신의 사자. 이 작가의 생각이 이제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생산성은 뭐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인간을 버릴 수 있냐? 그래서 뭐 화해를 해야 한다는 이 얘기잖아요, 그죠? 화해. 여기서 조금 마지막이 좀 어둡지 않아요? 화해가 되냐 이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만화를 또 그려요. 화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다음 시간은 화해하지 않을 경우 그럼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만화를 그리는데 그거는 뭐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거 봤어요? 본 것 같아요? 만화들을 잘 안 보시는구나. 네. 그 하도 유명해가지고 저기만 알지? 선생님 봤어? 엄청 유명해. 만화들을 안 보시는구나. 늘 바쁘셔서 볼 새가 없구나. 네? 근데 이 얘네들 만화는 성인용이에요. 애들만 보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오늘의 결론.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가치가 충돌하는 것, 행동, 세력, 집단, 이게 충돌하는 핵심에 대한 개념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시면 세상을 보는 큰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생산성, 하나는 인간입니다. 두 개의 세계는 뭐 완전히 달라요. 갈등이죠. 생산성은 우리가 아는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세계예요.
물질과 풍요를 추구하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생산성 세계는 마치 서구 문명, 그래서 개인을 중시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성 세계는 기업체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기업체.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는 숫과 정령의 세계입니다. 마법과 종교와 예술. 여기는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개인은 절대 중시되지 않아요.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워낙 빈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빈곤에 대해서 추연하고 대신 정신의 충만함을 추구합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대표적인 말이죠. 이런 세계가 있었어. 근데 우리가 다 모르거나 다 이제 버려버린 거죠. 생산성 세계는 강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경사회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세계가 온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는 태초의 세계입니다. 원래부터 있었어. 여기는 수련 문명이고 목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세상을 보기에 아주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사실 학문은 이런 전문 용어들을 가지고 진전이 되는 거죠. 그 생산성 세계는 그 중요한 개념이 표준화가 있습니다. 표준화. 뭐 물론 생산성 세계도 창의성과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핵심은 표준화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사실 다 표준화예요. 이 통신 모듈이 표준화가 돼야 이게 서로 이게 쏘고 받고 인터넷도 다 그렇죠. 우리는 뭐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 다 똑같다 그래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다 표준화되는 거죠. 규격화하고 단일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비대칭성입니다. 비대칭성. 결코 균등하거나 서로 평등하지 않아요. 힘과 권력, 지식 누군가가 더 많이 갖고 궁극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과 돈을 다 거머쥐는 세계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대로 인간의 세계는 다양성의 세계죠. 다양성. 그 다음에 대칭성입니다. 여기 균형이에요. 서로 비슷비슷해.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그 이슬람 세계는 왕이 죽어도 장례는 일반인과 똑같이 해요. 그냥 이렇게 모포 같은 저기 천으로 불러가지고 똑같이 지내요. 이슬람 그거 신기하다. 그거는 예, 거기는 절대 왕이라고 해서 화려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죽을 때 전부 대칭성이 대칭 서로 균등해.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세계가 아직은 조금 더 이 인간에 좀 가까운 측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세계는 집단, 나가 없어. 전체를 추구하는 그런 세계죠. 이런 세계들이 어떻게 그러면 더 변화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표준화와 비대칭성의 그 생산성 세계는 파괴와 창조를 하지 않아. 그 속에서 경쟁과 효율을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심리적 에너지는 인센티브. 이게 없으면 작동이 안 돼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축구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가 급여를 받잖아요. 걔네들은 나라는 개념이 없어. 그 돈 다 갖고 가서 마을에 와서 그날 다 써버려. 마을 사람들 불러서 다 주고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인센티브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인간의 세계를 움직이는 심리적인 에너지는 사랑과 희생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는 연대와 협조를 통해서 서로 움직이죠. 균형과 파트너십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정신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세계의 원칙을 조금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산성 세계에서 좀 살지만 인간의 세계에서 좀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커뮤니티, 공동체. 그래서 생산성 세계에서 좀 살다가 일주일에 어느 시간은 동아리 이런 공동체 속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생산성과 인간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인류의 4대 종교가 생긴 게 언제인지 대강 언제인가요? 우리가 할 때. 되게 기원전 그 전후예요. 그거를 에이지 오브 엑스 해갖고 추구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4대 종교가 다 나와요. 근데 이 4대 종교가 왜 나왔냐 하면 사실은 바로 농경사회가 시작될 그 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 풍요를 추구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노예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4대 종교가 다 한 일이 뭐냐? 바로 생산성의 재갈을 물리고 인간애를 조금 남기고자 하는 게 4대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 이전의 종교는 다 복을 빌어요. 복을 빌어. 그게 우리가 아는 샤머니즘을 포함해서 다 뭔가 풍요를 달라 이런 종교였는데 4대 종교로부터는 반대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기독교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신약의 시대가 바로 그 즈음이죠. 그때에 이 생산성 세계의 이 인센티브, 욕심의 재갈을 물리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자만 받아도 이자 같은 건 절대 용납이 안 됐어. 이자를 받으면 파문을 시켜버렸어, 카톨릭이. 근데 카톨릭 자체도 생산성의 함몰이 돼버려요. 그 유명한 노트르담의 파리에 그런 게 나오죠. 결국 욕심으로 인해서 카톨릭이 함몰하면서 우리가 아는 개신교가 나와요. 개신교가 르네상스의 산물인데 이 르네상스는 다시 생산성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획이 억눌렀던 생산성을 다시 그 재갈을 물렸던 걸 다시 뚜껑을 열어버린 게 바로 르네상스죠.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그거의 휴머니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 그 기독교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카톨릭이 어차피 인간의 욕심을 못 막을 거다. 지네 승려들도 동전 때문에 동전을 더 넣으면 그 영혼이 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간다. 동전 소리가 더 커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차피 못 막을 바에야 방법을 찾자. 그게 뭐예요? 11조만 내면 그 욕심을 다 허용해 준다. 그 11조가 바로 이 생산성 세계로 돌아가는 핵심적인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교회에 가서 11조만 내면 그 다음부터는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핵심이 그겁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생산성으로 돌아가되 약간의 기분을 한다. 그렇지만 그건 사실은 생생내기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르네상스와 함께 생산성이 다시 원래 복귀를 하고 인간의 세계가 사실상 무너지죠. 이게 중요한 건데 중세 사회는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아요. 1000년간 전쟁이 없었어. 사실상 아주 조그만 전쟁만 있었어.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윤리,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개신교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제국주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남의 나라를 그냥 다 뺏는 거야. 영국이라는 나라는 대영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침략해 가다 보니까 동쪽 끝에 엄청나게 큰 나라가 있어. 자기들 인구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돼. 인도도 넘어서 어디야. 그게 우리가 그때 청나라 아니에요, 청나라. 이 청나라라는 나라는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국회에 모여서 토의를 해요. 뭐냐? 아편 전쟁이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조직적으로 민간과 공공의 아편을 밀어넣어요. 그래갖고 청나라 전체를 아편으로 전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청나라를 먹어버리죠. 무너뜨린 거예요, 중국. 그러고 나서 이제 백년이 그 홍콩도 먹어버렸죠. 백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 전에 홍콩을 되돌려주면서 미안하단 말 한 적 있어요? 야, 우리가 니네 아편 전쟁도 일으켰고 자원 다 가져갔고 그런데 미안하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생산성을 추구하는 거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고려 후기에 이 생산성이 엄청 부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생산성을 추구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왕조를 바꾸죠. 그게 우리가 아는 이성계와 그 잔혹한 방언이죠. 방언. 태종이죠. 태종. 방언은 얼마나 잔혹했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가 아는 포온 정몽주를 손쉽기 위해서 칼로 깔끔하게 죽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철퇴로 머리를 내리쳐갖고 뇌수가 그냥 그 선죽그 위에 툭 터져 나가고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덤비지 마라. 그럼 남만 죽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방언은 정말 희한한 사람인데 세종의 셋째 아들이죠. 세종이 제일 괜찮아 보여. 그래서 세종을 왕으로 앉히기로 했어. 왕으로 앉히기로 딱 결정한 날 뭘 했냐? 군사들을 보내갖고 그 왕비의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그냥 목을 쳐버려요. 왜냐하면 그 뭐예요? 그 왕의 배후에서 그 중전이죠, 중전. 여왕이 뭔가 행세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갖고 그 심씨 가문이죠. 그냥 죽여버려요. 목을 잘라버려. 그리고 나서 뭐하냐? 사돈은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의 장모는 노비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가족 일대를 다 관비로 팔아버려요. 근데 재미난 건 세종은 왕이 되고 나서 그쪽 손을 대야 하는데 저는 손을 안 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그 모든 그 가족들이 전부 노비로 팔려고 그렇게 일생을 다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런 정도로까지 엄청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또 뭔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알다시피 간종회사 그 사람이 세조죠. 자기 조카를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 생산성이라는 세계가 그렇게 인간애를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그 바로 직전에 그 퇴계 이황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건 뭐 인간 세계가 아니다. 욕심을 그냥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느냐. 봤죠? 아니 저거 와요. 뭐 적고 있어. 수업이 어때요? 수업. 누군지 모르겠네. 왔어요. 네? 그때 제일 어렸 박윤호 씨. 그렇게 해서 그 이성계 그 우리가 아는 이기론이죠. 이기론. 원래 인간에는 근데
난 퇴계가 참 신기해. 이렇게 심리학적인 기초도 없는데 그 인간에는 이다, 이 기름, 이치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욕심이 좌우하는 기는 나중에 생겨난 거다.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또 역사책을 보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게 우리가 유명한 기대승과의 싸움이죠. 퇴계 이황은 이미 뭐 중종 때 엄청난 재상이 됐고 대학자가 됐는데 아주 젊은 기대승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선생은 뭘 근거로 인간애가 생산성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핵심이에요. 논지가. 그래서 나는 이 생산성도 인간의 본능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언제 인, 의, 예, 지. 우리가 하는 인은 자선, 사랑, 의는 올바름. 얘는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의를 처리해야 되니까. 네, 지. 그 다음에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거예요. 왜 그게 생산성보다 앞서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10년 넘게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하죠. 맨 마지막에 근데 기대승이 살짝 그냥 포기를 해요.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근거가 확실치가 않아. 저도 그 논문들을 쭉 보면 확실치가 않아. 그래서 퇴계 이황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방원이와 세조의 단종 애사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냐. 이 욕심이라는 게 인간을 어떻게 해치는지 이 욕심을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거는 10년을 더 살지 몰라도 아마 지옥에서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기대승이 거기 찬성을 해봤다. 내가 저기 선배인 퇴계 이황 당신의 이론에 완전히 복속하는 건 아니지만 이 생산성을 어느 정도 막지 않으면 인간애가 완전히 멸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갖고 논쟁이 끝나요. 그래갖고 다시 그게 이제 후대 제자 우리가 하는 이율곡하고 어떤 사람 누구죠? 잊어먹었어. 하여튼 그런 논쟁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또 시작이 돼. 근데 어쨌거나 퇴계 이황이 와서 우리 율곡하고 그 또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조선 초기 그렇죠 중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드디어 그 유교 사상이 완전히 자리를 잡는데 중국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그 공자의 유학이 아니라 퇴계의 유학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생산성을 딱 찍어서 꽉 눌러놓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조선은 이 생산성을 완전히 재갈을 물리는 데 성공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조선 후기에 영종조 시대에 또 논쟁이 또 나와요. 북학파라고 하는 게 혹시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그 연암 박지원의 그 책 있죠? 열하일기. 중국은 빨리 다시 생산성을 찾아요. 송나라 때 유학이 자리를 잡고 나서 명나라인데 짧아요. 근데 대중들이 살아 보니까 이게 무슨 생산성이 중요하지 무슨 뭐 공자 얘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배우고 또 익히면 즐겁지 않으니까 개뿔 즐겁기만 머리 아파요. 그래가지고 청나라에 그냥 싹 넘어가 버려요. 근데 반청복명을 보면 재미난 게 명나라를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데 대중이 호응을 안 해요. 몇 번을 다시 한족이 청나라를 밀어내고 다시 그 중화민국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대중이 절대 호응을 안 해. 왜냐하면 인간에는 춥고 배가 고프거든. 그런 세계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나라의 그 유명한 옹정제, 그 다음에 권융제가 한 3대 왕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생산성의 귀재들이야. 그래서 중국의 청나라가 굉장히 그때 아주 융성해요.
그래서 과학과 테크놀로지 초보적인 거. 그래서 집도 합리적으로 져요. 표준화를 해요. 여기 말하면 표준화. 어떻게 짓느냐? 우리는 그냥 흑벽돌 적당히 짓는데 그 열알기에 연암이 가서 보고 그 그림까지 그린 게 뭐냐면 흑벽돌 찍는 표준화에 대한 거예요. 정확히 틀을 만들어서 벽돌을 정확하게 표준화할 경우 얼마나 집을 빨리 쉽게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는데 박지원이 왜 과거에 나오지도 않고 끝까지 초화에 묻혀서 사느냐 거기에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게 이 생산성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인데 이걸 억누르다 보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카톨릭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듯이 유교도 내부에서 무너진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양반들이 유교의 성인의 글들을 열심히 읽으면서 사실은 인센티브에 훨씬 취약하게 살아온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박지원에 의하면 아니 가뭄이 들었는데 이놈은 양반놈들은 물 한 동이 나르지도 않고 앉아서 저기 사서상경이나 있다가 나중에 그 노비들이나 소출이 나면 아니 이게 가뭄이 왔으면 적게 가져가야 되는데 똑같이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굶어 죽든 말든.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인간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박지원은 그 이율배반이에요. 이율배반. 정확하게 인간애를 지키든지 그건 뭐야? 빈곤초연, 정신충만이다. 한국은 왜 인센티브 욕심을 더 내는 거야 이놈들이. 더 집은 크고 땅은 더 많이 갖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하는 거지. 근데 좀 재미난 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영조, 정조 때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다산 정약용이에요. 다산 정약용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 그 어느 정도냐면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다산 정약용은 기중기까지 만들어요. 그 저기 수원성을. 근데 실학파들이 실학파들. 많이 나올 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가 발전해버렸으면. 그러니까 기중기까지 만들어서 생산성을 추구했는데 이 양반도 막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라고 하는 이 욕망의 괴물을 풀어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막판에는 인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진왜란과 일제치하를 겪을 때까지는 생산성이 표면에 등장을 못해요. 산업공상이야. 끝까지. 선비가 제일 우선이고 농업, 공, 상은 다 하급이야. 표현은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가 이것도 바꿔요. 우리가 아는. 박정희가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 공동체주의를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집단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개인으로 다 남아라. 때를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의 모든 권한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아는 생산성의 이 괴물을 완전히 풀어놓은 거죠. 인센티브가 다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지만 왜 사느냐 물어보면 아까 얘기가 나온 거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든 마이 홈 마이 카예요. 마이 홈 마이 카. 왜 열심히 일해? 차 안 갖고 다니면 어떤데? 집 없이 살 수는 없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차도 있어야 하고 차 사고 바꾸고 또 집 넓히고 이러려면 자기 착취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자기 착취를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 이 작가는 이제 이런 인물을 세워서 좀 유치하게 화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화해란 없어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야. 집에 돌아와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그 유튜브에 보면 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건 잘 아이디어가 안 떠고 물론 사는 거는 굉장히 잘 산다. 그래서 남들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런 물건을 만들어야 돼 이러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나는 자다가 일어나서 그 제품은 꼭 사야 돼. 이런 기능까지 있다니. 이런 얘기를 재미나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쨌거나 현대사회의 이 복잡함, 정신이 왜 통일되지 않는가? 단순해요. 이 생산성을